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이 어느 국가에서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에 가담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여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다 유미코입니다. 일본 도쿄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동안 다양한 수업을 들었지만 오늘 있었던 특별 강의만큼 충격적이었던 적은 없었죠. 오늘 아침 평소처럼 국제시사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교수님께서 뜻밖의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객 대상 범죄에 대해 취재해 오신 카오리 특파원님께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실 앞에 서 계신 카오리 특파원은 오랜 기자 생활의 경험이 묻어나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시는 베테랑 특파원이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대국 태국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카오리 기자의 첫 마디부터 강의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기자님은 프로젝터를 통해 방콕의 화려한 관광지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황금빛 사원들, 번화가의 밤거리, 아름다운 해변가의 모습들이었죠. 태국은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3개월간 태국 현지에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강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이자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취재 노트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생생한 현장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죠. 강의실 뒤쪽에서는 이미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교수님께서 제지하셨겠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았죠. 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광대국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의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밤거리의 어두운 골목, 불법 영업장들의 모습이 보였죠. 제가 지난 3개월간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를 취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대국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취재 노트를 펼치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달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객꾼들은 주로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동해요. 오늘만 특가로 1시간에 300바트라며 마사지를 권유하거나 2층 VIP룸에서 무료 웰컴 드링크를 제공한다며 술집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죠. 이렇게 유인된 관광객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사지 업소에서는 추가 서비스를 강요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폭력배가 등장해 협박하죠. 술집에서는 더 교묘한 수법을 써요. 웰컴 드링크나 생수병에 약을 타서 관광객의 의식을 흐리게 만든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대의 결제를 유도하거나 소지품을 훔쳐가요. 더 악랄한 수법도 있습니다. 클럽이나 술집 직원들이 관광객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몰래 불법 약을 넣어두죠. 그러고는 미리 공모한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경찰은 마치 우연히 그곳을 순찰하다 발견한 것처럼 불심 검문을 시작하고 결국 관광객의 소지품에서 불법 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프로젝터에는
이제 태국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검문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경찰들은 처음에는 친절한 척 접근합니다. 하지만 검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태도가 돌변하죠. 보통 5만 바트에서 10만 바트,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뒷돈을 요구해요. 이를 거부하면 구금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구금 시설에 수감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 검문은 더욱 악랄해요.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핑계로 차를 세웁니다. 관광객을 잠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보관함에 약을 몰래 넣어두죠. 그러고는 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통 20만 바트, 약 800만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 연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을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경찰 신분증과 소속 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체포 영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클럽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또한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심지어 밀봉된 생수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기자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 한국인 관광객은 경찰을 사칭한 이들에게 모든 현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는 이제 태국의 한적한 리조트 사진이 보였어요. 이런 조용한 리조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특히 외딴 지역의 리조트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기자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부패한 공권력이 결탁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들이 있었죠. 먼저 지난해 12월 방콕에서 있었던 일본인 관광객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했어요. 음료에 불법 약물이 들어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일본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파타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불법 택시였어요. 운전사가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다행히 그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연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특수한 수법이 있다고 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협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노리는 거죠. 지난 1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기자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 20대 여성 관광객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감금을 당했죠. 다행히 화장실에 있던 작은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자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현지 경찰의 태도입니다. 피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SNS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태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업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기자님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5년 1월 23일 태국 동부 우볼라 차타니주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지역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불법 월경이 잦은 곳입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지리적 특성을 노렸죠. 20대 중국인 7명은 SNS에서 본 구인 광고를 보고 태국을 찾았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들을 맞이한 것은 현직 경찰관 4명과 군 순찰대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었어요. 기자님은 리조트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피해자들은 우볼라 차탄이 외곽의 한 리조트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였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했죠.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했고 가족들에게 연락해 1인당 200만 바트, 약 8,53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해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해요. 몸값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한 끼만 제공했고 화장실도 하루 2번만 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의 연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메신저로 자신들이 갇혀있는 리조트의 위치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정보를 입수한 태국 경찰이 리조트를 급습해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죠. 기자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체포된 범죄자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총 8명, 현직 경찰관 4명, 군 순찰대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이었어요. 태국 경찰청장은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즉각 해임했고 엄중한 행정 징계와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태국 접경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범죄 조직들에게 납치된 사람이 약 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인 3,000명이 중국인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불법 콜센터나 온라인 도박,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강요받고 있죠. 이번 사건 이후 태국 경찰은 불법 이민과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를 앞두고 태국 여행 예약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자님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의 사진이 있었죠. 현 태국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뒤늦은 대응이에요. 이미 태국의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중국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예약된 태국행 단체 관광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기자님은 통계 자료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춘제 연휴는 원래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태국을 찾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의 SNS 샤오 홍슈에서는 태국 여행 취소 인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태국 현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지 언론들은 이런 사건들을 개별적인 사고로만 다루고 있죠. 그들은 이것이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죠. 기자님은 한숨을 쉬며 계속하셨어요.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가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생겨났고,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거나 택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만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관광객 수치가 보였어요. 이전에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태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호텔, 식당, 관광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들은 관광객이 많은 시기를 노리거든요. 중국의 춘제나 한국의 설날, 추석 연휴처럼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범죄도 증가합니다. 기자님은 주의사항이 적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을 추천합니다. 개별 여행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 숙소를 이용하고 늦은 시간의 이동은 피하세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상황은 반드시 기록하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험한 국가는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태국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태국의 관광대국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 상태예요. 특히 중국인들의 태국 여행 기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기자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태국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조직 소탕과 공권력 정화가 시급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우가 손을 들고 물었죠. 왜 하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중국인들이 특별히 범죄 표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여기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도망 나온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이나 불법 취업을 하다가 범죄 조직의 포섭 대상이 되죠. 특히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들은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자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범죄 조직들은 중국 본토에서 온 순수한 관광객들도 잠재적 도주자로 의심하게 된 거예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중국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가 중국을 떠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취재한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이 연령대였어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공산당 체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죠. 범죄 조직들은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행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여행 전 준비 사항입니다. 여행 일정과 숙소 정보를 반드시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세요. 특히 숙소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체인 호텔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권은 사본 세부를 만들어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스캔본을 이메일로도 보관하세요. 현금은 하루 사용할 금액만 소지하고 나머지는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지 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택시는 반드시 호텔이나 공항에서 직접 예약한 것만 이용하세요. 특히 늦은 밤에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마세요.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호객꾼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기자님은 이어서 위험 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셨어요. 만약 감금 상황에 처하면 우선 침착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하세요. 창문이나 비상구의 위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회가 있다면 SNS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각국 대사관 비상연락처는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은 당분간 태국 여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자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관광객들에게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들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태국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무너지면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관광 수입은 작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자님의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5년 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죠. 그때는 많이 아쉬워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니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님의 강의는 단순한 여행 주의사항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범죄 조직과 부패한 공권력의 결탁, 국제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무고한 관광객들의 이야기. 이것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관광대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문구였죠. 이 말이 오늘 강의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여행의 즐거움은 안전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 배웠네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관광지의 아름다움이나 물가만이 아닌 그곳의 치안과 안전 상황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현지 경찰들마저 납치 사건에 가담을 하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태국에서 납치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면서
관광대국이라 불려지는 태국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달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태국 여행은 최대한 피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경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마저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생산율도 한국 기업들이 사라진 후 이젠 동남아시아 중 꼴등을 향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인상 깊은 수업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글로벌 농업혁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교수님은 최신 농업 트렌드인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팜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IoT 센서들이 24시간 작물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생육 조건을 분석해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죠. 빅데이터를 통해 일조량, 온도, 습도, CO2 농도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실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물의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관리됩니다. 병충해 발생도 AI가 조기에 감지하고 드론을 통해 비료와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죠. 심지어 수확량 예측까지 가능해요. 이제 농부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미래의 농장 같았죠.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농부는 1헥타르의 토마토 온실에서 연간 500톤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어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열심히 필기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아시아의 스마트팜 현황으로 화제를 돌리셨는데 특히 태국의 사례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었지만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시며 태국의 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GDP의 약 8.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죠. 2023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 수만 해도 전체 인구의 31%인 약 2,100만 명에 달했어요. 특히 쌀 수출은 연간 610만 톤으로 세계 2위, 카사바는 연간 2,800만 톤 생산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태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농산물은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스민 쌀은 세계 최고급 품종으로 평가받아 킬로그램당 평균 거래가가 일반 쌀의 2.5배에 달했죠. 열대과일 수출에서도 독보적이었는데 두리안과 망고스틴 수출량은 전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했어요. 게다가 천연고무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연간 450만 톤을 생산했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더 구체적인 태국의 농업 통계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2023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연간 4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였습니다.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농심 등 대기업들이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 결과 쌀 수확량이 헥타르당 2.8톤에서 4.5톤으로 증가했고 과체류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방콕 근교의 스마트팜 단지는 아세안 최대 규모로 연간 채소 생산량이 12만 톤에 달했죠.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화면을 넘기시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태국의 2030 세대들이 대거 농업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현상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의 배경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최근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헤드라인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죠. 2024년 1분기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5%가 마약 거래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매달 100kg 이상의 야바와 필로폰이 적발되고 있죠. 서울 시내 유흥가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이들의 범죄 수법도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비자 발급 요건도 크게 조정했죠. 관광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취업비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00건이던 비자 발급이 현재는 10건 미만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이 한 달간 138건이나 발생했어요. 한국 기업 시설에 대한 방화만 해도 42건, 한국계 마트 약탈 사건도 27건이나 있었죠. 심지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으로 번져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방콕 근교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과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죠.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상세 통계 자료들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협력사만 해도 438개에 달했는데 이들도 연쇄적으로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베트남으로, 전자부품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죠. 태국 내 한국 기업 수는 1년 만에 847개에서 89개로 급감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직접 투자액의 감소였습니다. 연간 38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태국 직접 투자액이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거죠. 이는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실직자 수가 약 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종사자가 33만 명이었죠. 특히 20, 30대 실직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농업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현대 농업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세대의 낡은 농지를 물려받아 재배를 시작했지만 기본적인 재배 지식조차 부족했죠. 예를 들어
방콕 근교의 한 지역에서는 150명의 청년 농부들이 집단 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에서 80%가 실패했어요. 관계시설 관리부터 병충해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스마트팜은커녕 기본적인 농기계 조작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농업기술교육센터 12곳도 모두 문을 닫았고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 청년층의 농업 전향이 증가한 실제 이유이자 앞으로 태국 농업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테리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토론에 참여하던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테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건 순전히 그들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이에요.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라고요. 테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뒤처졌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용만 하다가 떠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떠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 조용히 앞줄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죠. 한국 유학생 세이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죠. 지난 2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는 정확히 342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7%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 기업 관련 시설 파괴는 58건, 방화 32건, 한국인 직원 폭행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이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85%가 마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압수된 마약의 시가총액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닌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테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세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기업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태국 내 반한 정서와 불법 행위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최신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셨어요. 먼저 위성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은 2년 전 방콕 외곽의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온실과 첨단 시설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같은 지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방치되거나 철거된 모습이었어요. 선명했던 온실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황폐해진 땅만 남아 있었죠.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투자가 모두 철수했고 이는 태국 농업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생산량은 2년 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농업 생산성 지표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고령 농업 인구는 평균 연령이 68세로 매년 15%가 은퇴하고 있어요.
반면 새로 유입된 청년층은 현대화된 농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청년 농부들의 수확량은 숙련된 농부들의 30% 수준에 불과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 관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태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태국의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은 물론 자국민의 식량 공급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테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세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죠.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경우 단 2명의 인력으로 3헥타르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채소 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물 공장에서 연중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며 싱가포르는 수직 농장으로 채소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렸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태국의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생산량 비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현재 2.1톤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후 조건을 가진 베트남이 4.3톤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2년 전 태국의 생산량인 3.8톤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관계시설 제어, 병충해 관리, 수확량 예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어요. 수출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지난 1년간 43% 감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쌀 수출은 61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수준으로의 후퇴를 의미하죠. 카사바 수출도 2,80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줄었어요. 과거 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월별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래프의 하강 곡선은 마치 절벽처럼 가파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태국 농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농산물 수출 감소폭은 12%에 그쳤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3% 증가했었죠. 현재의 43% 감소는 그야말로 태국 농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제조업 관련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농업 위기가 초래한 연쇄적인 붕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식품 가공업체들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태국의 식품 가공업 생산은 지난 1년간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냉동 과일 가공은 52%, 즉석식품 생산은 48% 급감했어요. CP푸드와 타이 유니온 그룹 같은 대형 식품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로 인해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의 식품 가공 산업단지에서만 2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표는 더 암울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출 경쟁력 상실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즉석 카레와 열대과일 통조림은 이제 베트남 제품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가공식품 기업들은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3배 높였지만 태국은 여전히 구식 설비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리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 화면을 재빨리 띄우셨어요. 2024 아시아 농업혁신지수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시죠. 태국의 농업 생산성은 아세안 10개국 중 9위로 추락했습니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처참한 수준이에요. 헥타르당 수익성을 보면 베트남의 63%, 말레이시아의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얀마만이 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내전 중인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팜 도입률입니다. 태국은 1% 미만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전무하다는 의미예요. 반면 베트남은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23%로 급성장 중이며 싱가포르는 45%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농업단지는 같은 기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이어서 고용 통계도 보여주셨답니다. 농업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합니다. 현재 태국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아요. 청년 농부들의 이탈도 심각해서 지난 6개월간 새로 시작한 청년 농부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GDP 순위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은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인당 GDP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4위였던 순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농업과 제조업의 동반 하락은 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매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난 주말에만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직한 청년들과 젊은 농부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브링백 코리아,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스마트팜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태국 농민연합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경제 뉴스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성에 15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5G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LG전자는 인도네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술 협력을 체결했고 자바섬의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베트남의 자율주행 농기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국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연간 1만 명의 농업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2,800개의 특허 기술이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런 수십 년간의 노력과 신뢰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농업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발전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농업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관계, 문화적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단면이에요.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어 보았어요. 세계화 시대의 한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테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세희도 무거운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어요. 결국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강의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태국의 시대는 점점 거꾸로 가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태국의 자랑이었던 농업마저도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